혹한 속에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장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그냥 아빠였죠. 별 두 개보다 소중한 건 바로 피 한 방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생각보다 잔혹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해발 800m 고지에 자리한 제17보병여단 훈련장. 2월 중순 한반도를 덮친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곳 산악지대의 기온을 영하 20도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바람까지 불면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를 훌쩍 넘어서죠. 이런 날씨에는 노출된 피부가 3분만 지나도 동상에 걸릴 수 있어요. 훈련장 주변은 온통 침묵이었습니다. 눈 쌓인 소나무들이 유령처럼 서 있고 발걸음 소리마저 눈에 묻혀 들리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길을 잃는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전 대원 점호 하나, 둘, 셋. 새벽 4시 혹한기 야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신병 32명이 분대별로 나뉘어 각각 다른 코스로 행군에 나섰어요. 완전군장에 총기까지 휴대한 채 말이죠. 배낭 무게만 20kg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는 입대한 지 2달 된 한설인도 있었어요. 22살의 이 처녀는 다른 동기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국계 혼혈이라 얼굴 생김새부터 남달랐거든요. 깊고 푸른 눈동자에 오뚝한 콧날, 그리고 키도 168cm로 여군치고는 상당히 큰 편이었어요. 맘마, I can do this? 설인이 무의식 중에 영어를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탓에 힘들 때면 자꾸 영어가 튀어나왔어요. 옆에 있던 동기가 그걸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야, 여기 한국이야. 영어 쓰지 마. 아, 미안해. 설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입대 후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이면 곧바로 지적받았죠. 하지만 설인은 참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꼭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야, 한설인. 뒤처지지 마. 앞서 가던 분대장이 소리쳤어요. 설인은 무거운 배낭을 둘러매고 눈길을 헤치며 뒤따랐습니다. 발목까지 파묻히는 눈밭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 고역이었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다른 동기들은 설인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총을 보냈어요. 평소에도 설인을 곱지 않게 보던 터였거든요. 쟤 때문에 우리가 자꾸 늦어진다니까. 맨날 튀려고 하더니 정작 힘든 일에는 약하네.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에 설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분대원들이 중간 체크포인트인 능선 정상에 도착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모두들 배낭을 벗고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 점검을 해보니 설인이 보이지 않았어요. 한설인이 어디 갔지? 아까 뒤에 있었는데. 설마 길 잃은 거 아니야? 분대장이 급히 주위를 둘러봤지만 설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각자의 헤드랜턴 불빛만 이리저리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만 들릴 뿐, 사람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이에 또 처진 거 아냐? 맨날 뒤처지더니. 한 병사가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설인에 대한 걱정보다는 짜증이 앞서는 분위기였죠. 아, 진짜 짜증나. 우리 때문에 훈련 늦어지는 거 아니야? 맨날 관심 끌려고 하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차가운 말들이 오갔습니다. 아무도 설인이 정말 위험에 처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조교님한테 보고해야겠다. 분대장이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받는 이는
윤상조 조교였어요. 28살의 이 남자는 유독 설인을 못마땅해 했거든요. 설인의 혼혈 외모와 특이한 말투를 빌미로 자주 구박했습니다. 조교님, 한설인이 없어졌습니다. 뭐, 한설인이 없다고? 그애 맨날 느리더니 결국 낙오했구나. 됐어. 일단 계속 진행해. 어차피 혼자서도 찾아올 거야. 윤상조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심지어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저 또 그 애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평소에 설인을 아예 문제아 취급했거든요. 하지만 이때 설인은 이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길을 잃고 1시간째 헤매다가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혼자 남겨진 22살 처녀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던 거죠. 설인은 처음에는 분대를 따라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헤드랜턴 불빛으로는 몇 미터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헬로, 애니바디, 헬프미. 설인이 영어로 소리쳤어요. 극도로 당황한 상태에서는 모국어가 먼저 나오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설인의 몸은 추위에 무너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심하게 떨렸지만 나중에는 떨림조차 멈췄어요. 그건 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체온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뜻이었거든요. 새벽 6시가 되어서야 훈련이 끝났습니다. 각 분대가 집결지로 돌아와 최종 인원 점검을 했어요. 그때서야 설인이 진짜로 실종됐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뭐라고? 한설인이 새벽 1시부터 없었다고? 박윤호 대령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47살의 이 남자는 연대 작전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 알고 있는 듯한 기색이었거든요. 즉시 수색대를 편성하라. 전 부대 비상 발령. 대령의 명령에 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설인이 실종된 지 5시간이 지난 상태였거든요. 이 정도 혹한에서는 1시간만 노출되어도 생명이 위험한데 말이죠. 수색대가 편성됐지만 눈발이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 흔적도 다 지워져 버렸어요. 광활한 산악지대에서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다름없었습니다. 박윤호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실 그는 설인의 정체를 알고 있었거든요. 이 처녀가 바로 한기섭 소장의 딸이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아직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설인 본인이 아버지 몰래 입대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정말 큰일 났다. 박윤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설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알려진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한편 서울 국방부에 있던 한기섭 소장은 이 모든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도, 군에 입대했다는 것도, 지금 이 순간 생사를 오가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른 채 말이죠. 수색대가 산속을 헤매고 있을 그 시각, 박윤호 대령은 급히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표지에는 한설인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설인의 입대 원서가 나왔어요. 박윤호는 2달 전 이 서류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신원조회를 하던 중 설인의 아버지가 한기섭 소장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럴 수가. 당시 박윤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기섭 소장의 딸이 아버지 몰래 입대했다니. 게다가 미국에서 살던 처녀가 갑자기 한국에 와서 군대까지 지원했다는 게 말이 됐나요? 박윤호는 급히 설인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진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서리는 12살 때까지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한기섭이 대령 시절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서린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모든 게 변했어요. 그해 겨울 서린의 어머니 김미영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빙판길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였어요. 병원으로 달려간 한기섭이 본 건 차가워진 아내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서린이 영안실에서 울부짖었던 그날 한기섭은 딸을 제대로 위로해주지 못했어요. 군인이라는 이유로, 강해야 한다는 이유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서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군인의 딸이 이래선 안 된다. 그 말이 12살 서린에게는 비수처럼 박혔어요. 가장 슬프고 무서운 순간에 아버지는 위로 대신 훈계를 했으니까요. 그 후 한기섭은 더욱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집에 오는 날도 줄어들었고 서린과 대화하는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마치 딸을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서린의 외할머니가 미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한기섭은 그때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12살 서린이 비행기 안에서 했던 생각이었어요.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한국 땅을 보며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했거든요. 미국에서의 10년은 외로웠습니다. 외할머니는 서린을 극진히 돌봐줬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는 메울 수 없었어요. 특히 졸업식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더욱 그리웠습니다. 서린은 한국어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한국 뉴스를 봤고 한국 드라마도 챙겨봤습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육군 한기섭 준장, 합참작전본부장의 임명. 한기섭 소장, 국방혁신 방안 발표. 뉴스에 나오는 아버지는 늘 근엄하고 멋있었어요. 서린은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에게만은 그렇게 차갑게 굴었을까 싶어서요. 대학교 2년을 마친 작년 겨울, 서린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는 외할머니를 보며 서린은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외할머니마저 잃는다면 이 세상에 진짜 혼자 남게 되는 거였어요. 그때 서린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죠. 할머니, 저 한국에 가볼게요. 아빠한테 가보려고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난 외할머니에게 서린이 말했어요. 외할머니는 서린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라, 서린아. 이제 너도 어른이 되었으니 내 아버지를 이해해 볼 때가 됐구나. 작년 12월 서린은 1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낯선 익숙함이었어요. 분명 고향인데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서린은 바로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한 달 동안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러던 중 우연히 본 군 모집 광고가 운명을 바꿨어요. 조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어보세요. 그 순간 서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바쳐온 일 그 길을 자신도 걸어보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혹시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보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생겼고요. 서린은 곧바로 병무청을 찾아갔습니다. 여군 모집 담당자는 서린의 조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학교 2년 수료에 토익 900점, 거기에 체력까지 좋았거든요.
정말 지원하시겠어요? 이런 조건이면 다른 길도 얼마든지. 네, 꼭 군인이 되고 싶어요. 멋진 군인이 되어서 당당하게 아빠 앞에 서고 싶어요. 서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담당자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간절함을 읽었거든요. 입대 원서에 아버지 이름을 적을 때 서린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꾹 참고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거든요. 아빠, 이번에는 제가 찾아갈게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요. 그렇게 서린은 2달 전 제17보병여단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지만 서린은 매일 열심히 훈련했어요. 언젠가 아버지 앞에 당당한 군인으로 서는 그날을 꿈꾸며 말이죠. 하지만 지금 서린은 차가운 눈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는커녕 목숨조차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박윤호 대령이 파일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수색대의 무전음만 들릴 뿐이었어요. 소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박윤호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린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그랬어요. 이 모든 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박윤호 대령이 파일을 덮고 있을 그 순간 수색대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시야가 너무 나빠요. 눈보라가 점점 거세져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었어요. 박윤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달을 떠올렸습니다. 서린이 이 부대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말이죠. 입대 첫날부터 서린은 눈에 띄었어요. 키 큰 체구의 서구적인 얼굴, 그리고 어딘가 어색한 한국말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린입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서린의 발음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았던 흔적이 역력했죠. 생활관 동기들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말투 좀 이상하지 않아? 혹시 교포야? 아, 그래서 얼굴이 그렇구나. 첫날부터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30명의 동기 중에서 서린만 유독 달라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름은 곧 배척의 이유가 됐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노골적인 따돌림이 시작됐어요. 서린이 말을 걸면 시큰둥하게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서린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죠. 야, 물 좀 줄래? 미안. 나도 없어. 분명히 물통을 들고 있으면서도 서린에게만은 주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서린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윤상조 조교의 태도는 심각했어요. 28살의 이 남자는 처음부터 서린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서린의 혼혈 외모와 특이한 말투가 그의 편견을 자극했거든요. 야, 한서린. 여기가 어디인 줄 알아? 네.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군인답게 행동해. 계속 튀려고 하지 말고. 서린이 특별히 튀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존재 자체가 눈에 거슬렸던 거죠. 윤상조는 기회만 되면 서린을 트집 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영어로 일기 쓴 거야? 아, 죄송합니다. 습관이라고? 여기서 영어 쓰는 게 습관이라고? 서린이 실수로 영어로 일기를 쓴 걸 발견한 윤상조가 소리쳤어요. 다른 동기들이 모두 쳐다보는 앞에서 서린을 공개적으로 망신줬습니다. 앞으로 한 글자라도 영어 쓰면 얼차려다.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꾹 참고 견뎠죠. 괴롭힘은 점점 치밀해졌어요. 서린의 개인 물품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양말 한 짝, 그 다음에는 세면용품,
나중에는 속옷까지 없어졌어요. 내 거 못 봤어?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거나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어요. 더 악랄한 건 물통 조작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서린의 물통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몰래 세제나 비누를 풀어넣은 거였죠. 왜? 서린이 물을 마시다가 토해냈어요. 쓰고 미끄러운 맛에 깜짝 놀랐거든요. 주변에서는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왜 그래? 물이 상했나? 아마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봐. 뻔뻔하게 시치미를 떼는 모습에 서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참았습니다. 신고할 증거도 없었고 설사 신고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체력 단련 시간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서린이 운동할 때마다 누군가 방해했습니다. 턱걸이를 하려고 하면 철봉을 흔들고 달리기를 하면 일부러 앞을 가로막았어요. 미안, 못 봤어. 아, 실수야, 실수. 뻔한 거짓말이었지만 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시 일어나서 계속 운동했을 뿐입니다. 윤상조 조교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오히려 부추겼어요. 역시 외국에서 자란 애들은 달라. 끈기가 없어. 한국 정서를 이해 못하니까 적응도 어렵지. 공개적으로 서린을 깎아내리는 말들이었어요. 다른 동기들은 그런 조교의 말에 동조하며 더욱 서린을 배척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밤이었어요. 생활관에서 다른 동기들이 제잘제잘 떠들 때 서린만 혼자 소외됐거든요. 모두가 웃고 떠들 때 서린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서린이 속으로 아버지를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옆 침대에서 들리는 동기들의 웃음소리만 귓가에 맴돌 뿐이었죠. 어떤 날은 견디기 힘들어서 화장실에 숨어서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눈물을 닦고 나오면 다시 의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하며 다시 생활관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하지만 서린의 마음 깊은 곳에는 상처가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런데도 서린은 훈련만큼은 열심히 임했어요. 체력 단련도 사격 훈련도 야전 교육도 누구보다 성실히 참여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알게 될까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려고 했거든요. 한서린, 총검술 점수 만점이네. 네, 감사합니다. 가끔 좋은 성적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동기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튀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쟤 뭐야? 인정받으려고 안 달랐나? 역시 다르긴 다르네. 우리랑은 이런 식으로 뭘 해도 비난받는 상황이 계속됐어요. 잘해도 문제, 못해도 문제였습니다. 2달 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서린은 점점 고립됐어요. 그리고 어젯밤 혹한기 훈련이 시작됐을 때도 아무도 서린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존재 취급했죠. 그 결과가 지금의 실종 사태였어요. 박윤호 대령이 과거를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막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서린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이제야 실감이 났거든요. 꼭 찾아야 한다. 박윤호가 중얼거렸을 때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서린이 추위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고 있었어요. 박윤호 대령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을 바로 그 시각, 실종 신고가 들어오기 3시간 전의 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1시, 혹한기 야간 훈련이 한창이었어요. 서린이 속한 3분대는 능선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가던 분대장이 나침반을 확인하며 방향을 지시했어요. 좌측으로 방향 전환. 목표 지점까지 2km 남았다. 분대원들이 하나둘씩 대형을 바꿔나갔습니다. 하지만 서린만은 뒤처져 있었어요. 무거운 배낭과 총기 때문에 걸음이 느렸거든요. 한서린, 빨리 와. 분대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서린이 부랴부랴 뛰어가려고 했지만 깊이 쌓인 눈에 발이 빠져 넘어져 버렸습니다. 아! 서린이 눈밭에 고꾸라졌어요. 배낭이 무거워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앞서 가던 동기 하나가 뒤돌아보더니 혀를 찼어요. 아, 진짜 답답하다. 맨날 이러니까. 우리까지 늦어지겠네. 누구도 서린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서린은 혼자 힘으로 일어나야 했어요. 죄송해요. 금방 따라갈게요. 서린이 숨을 헐떡이며 일어섰습니다.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는지 절뚝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분대는 다시 이동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린의 속도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무릎 부상에 체력까지 떨어져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거든요. 야, 한서린 또 뒤처졌어. 아, 정말 짜증나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동기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훈련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린 때문에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분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 화가 났습니다. 한서린, 마지막 경고다. 더 뒤처지면 혼자 가라. 하지만 서린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어요.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억지로 뛰려고 하다가 또 넘어졌습니다. 으악! 이번에는 더 심하게 넘어져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동기들은 그런 서린을 보며 완전히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아, 진짜 못 참겠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분대장님, 그냥 가요. 쟤는 나중에 따라오겠죠. 분대장도 고민했어요. 훈련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연될 수는 없었거든요. 게다가 다른 분대원들의 불만도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한서린, 너 지금 일어날 수 있어?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서린이 간신히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시 주저앉았어요. 무릎에서 피까지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분대장이 결정적인 판단을 내렸어요. 됐어. 우리는 먼저 간다. 한서린은 천천히 따라와.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 길은 뻔하니까 천천히 따라오면 돼. 우리는 일정대로 가야 해. 분대장의 말에 다른 동기들도 안도했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 어차피 길 하나뿐이니까. 천천히 와. 우리는 먼저 갈게.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로 서린을 두고 떠나버렸어요. 어둠 속에서 헤드랜턴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잠깐만요. 서린이 절규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멀리 가버린 상태였거든요. 서린은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말이죠. 괜찮아. 길을 따라가면 돼. 서린이 자신을 다독이며 일어섰어요. 무릎은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문제는 어둠이었어요. 헤드랜턴 불빛으로는 몇 미터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서린은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어요. 분대가 간 방향을 기억해서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 때문에 발자국은 이미 지워져 있었어요. 10분쯤 걸었을까요? 서린은 갈림길에서 멈춰 섰어요. 두 개의 길이 나뉘어 있었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쪽이지? 서린이 헤드랜턴을 이리저리 비춰봤지만 별다른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왼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실수였어요. 20분쯤 더 걸었을 때 서리는 막다른 절벽에 도달했습니다. 완전히 길을 잘못 든 거였어요. 아니야. 이건 아닌데. 서린이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지만 이미 어디서 왔는지 헷갈렸어요. 사방이 똑같이 생긴 눈밭이었거든요. 패닉이 시작됐습니다. 헬로, 애니바디 데요? 서린이 영어로 소리쳤어요. 극도로 당황한 상태에서는 어린 시절 모국어가 먼저 나오는 법이었습니다. 헬프 미 플리스. 하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적막한 산속에서 서린의 목소리는 금세 묻혔습니다. 이때 윤상조 조교에게 무전이 들어왔어요. 조교님, 3분대 도착했습니다. 알았어. 인원 점검해봐. 네. 한서린이 없는데요? 뭐? 윤상조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애 또 느려서 뒤처진 거지? 됐어. 어차피 혼자서도 올 거야. 하지만 이 날씨에 걱정하지 마. 길 하나뿐이잖아. 곧 올 거야. 윤상조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심지어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제 있는 애가 또 문제를 일으켰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한편 서리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은 채 무작정 걸었거든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떨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더 위험한 신호였어요. 몸이 체온 조절을 포기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빠, 아빠. 서린이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새벽 3시 서린은 마침내 한 그루 소나무 아래에서 쓰러졌어요.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거든요. 아빠, 미안해요. 못난 딸이 되어서. 서린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후 의식을 잃고 차가운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3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실종 신고가 들어온 거였어요. 너무 늦은 발견이었습니다. 새벽 6시 수색대가 편성된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린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박윤호 대령은 작전 상황실을 오가며 초조해했어요. 무전기에서는 계속 발견 못했다는 보고만 들려왔거든요.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이쪽 구역도 아무것도 없어요. 눈보라가 점점 거세져서 수색 작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박윤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사실 박윤호는 서린이 입대한 첫날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신병 신원 조회를 하던 중 서린의 아버지가 한기섭 소장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당시 박윤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기섭 소장의 딸이 아버지 몰래 입대했다니. 게다가 10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말이에요. 박윤호는 즉시 더 자세한 조사를 지시했어요. 그리고 알게 된 진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멀어진 딸이 인정받기 위해 군대에 온 거였거든요. 이해가 소장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박윤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도 딸을 둔 아버지였기에 서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윤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한기섭 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서린의 뜻을 존중해서 모른 척해야 할까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박윤호는 결론을 내렸어요. 서린의 의지를 존중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 지켜봐 주자. 박윤호는 그때 생각했어요. 만약 서린이 정말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스스로 해낼 수 있을 거라고요. 아버지의 개입 없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 2달 동안 박윤호는 서린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멀리서나마 신경 쓰면서 말이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설인이 동기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윤상조 조교가 설인을 괴롭히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겨내야 진짜 군인이 되는 거다. 박윤호는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어요. 설인이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판단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설인이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박윤호는 다시 설인의 파일을 펼쳤어요. 입대 지원서에 적힌 설인의 다짐을 읽어봤습니다. 멋진 군인이 되어 아버지께 당당히 서고 싶습니다. 설인이 직접 쓴 글씨였어요. 박윤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순수한 마음을 자신이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내가 뭘 한 거지? 박윤호는 자신의 판단을 후회했어요. 설인의 의지를 존중한다면서 사실은 방관했을 뿐이었거든요. 진정한 보호를 해주지 못했어요. 특히 윤상조 조교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계급상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말이죠. 무전기에서 또 다른 보고가 들려왔어요. 대령님,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수색을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박윤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설인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박윤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한기섭 소장에게 모든 걸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야겠다. 박윤호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한기섭 소장의 직통번호를 눌렀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미안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한기섭 소장의 목소리였어요. 잠에서 깬 듯 약간 쉰 목소리였습니다. 소장님, 박윤호입니다. 아, 박 대령?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박윤호는 목이 메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뭔데? 무슨 일인지 말해봐. 한기섭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박윤호의 어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소장님의 따님 말입니다. 내 딸? 설인이가 왜? 한기섭이 깜짝 놀랐어요. 딸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당황스러웠거든요. 따님이 우리 부대에 입대하셨습니다. 뭐라고? 한기섭의 목소리가 급변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어조였습니다. 2달 전에 입대하셔서 지금까지 훈련받고 계셨는데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야? 설인이가 언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기섭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딸이 한국에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소리였거든요. 박윤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한기섭 소장이 딸의 입국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제가 따님의 뜻을 존중해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뭐, 그럼 너는 알고 있었다는 말이야? 한기섭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부하가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이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박윤호가 가장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따님이 혹한기 훈련 중에 실종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한기섭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한기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자기 딸이 한국에 있다는 것도 충격인데 실종됐다는 소식까지 들으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윤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지난 2달 동안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폭발했거든요. 지금 몇 시간째 실종된 거야? 5시간째입니다. 한기섭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영하 20도의 혹한에서 5시간이면 생명이 위험한 시간이었거든요. 당장 가겠다. 한기섭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간절함도 함께 말이죠. 전화가 끊어진 후 박윤호는 주저앉았어요. 자신의 판단 실수가 얼마나 큰 일을 벌였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전화를 끊은 한기섭 소장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들려온 소식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서린이가 한국에 있다고? 10년 만에 처음 듣는 딸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군대에 입대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지금 이 순간 딸이 생사를 오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한기섭은 급히 일어났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59세의 이 남자가 이토록 동요한 건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이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한기섭의 머릿속에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장례식 때 12살 서린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말이에요.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시선이었는데 자신은 외면해버렸거든요. 울지 마라. 군인의 딸이 이래선 안 된다. 그때 서린에게 했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가장 슬프고 무서웠을 딸에게 위로 대신 훈계를 했던 거죠. 그 후로도 한기섭은 계속 도망쳤어요. 서린을 볼 때마다 죽은 아내가 떠올라 견딜 수 없었거든요. 결국 외할머니가 미국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편한 길을 택했구나. 나는 한기섭이 자신을 자책했어요.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군인의 길만 택했던 거였습니다. 10년 동안 딸에 대한 소식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가끔 외할머니에게서 안부 전화가 와도 대충 넘겼죠. 마치 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혼자 한국에 와서 군대까지 들어갔다니 한기섭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기섭은 급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제복을 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강원도까지는 3시간 거리였지만 이 새벽 시간이면 2시간이면 갈 수 있을 거였어요. 차를 몰면서 한기섭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딸을 구할 수 있을까요? 10년 동안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제발 무사하기를. 한기섭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평생 신을 믿지 않았던 남자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면서 한기섭은 계속 박윤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됐어? 찾았어? 아직입니다. 눈보라 때문에. 날씨가 언제까지 계속될 거야? 일기예보상 오전까지는. 절망적인 대답이었어요. 오전까지라면 최소 서너 시간은 더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때까지 서린이 버틸 수 있을까요? 한기섭은 엑셀러레이터를 더 깊이 밟았어요. 시속 140km로 달렸습니다. 경찰에게 걸릴 수도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지금은 딸이 우선이었거든요. 한기섭이 제17보병여단에 도착했어요. 박윤호 대령이 급히 나와서 맞았습니다. 소장님, 박윤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지난 2시간 동안 계속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돼? 한기섭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밑에는 간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눈보라 때문에 수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헬기도 띄울 수 없고, 그럼 도보 수색은?
계속하고 있지만 시야가 너무 나빠서 박윤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실상 희망이 희박한 상황이었거든요. 한기섭은 작전 상황실로 들어갔어요. 벽에 걸린 지형도를 보며 실종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실종됐다고? 네, 이 지점에서 분대와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섭이 지형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오랜 군 경험으로 길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물은 어느 쪽으로 흘러? 이쪽입니다. 보통 길을 잃으면 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간다는 게 한기섭의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눈이 많이 쌓인 상황에서는 물소리도 들리지 않을 테고. 내가 직접 나가겠어. 한기섭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윤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장님, 위험합니다. 이 날씨에는. 상관없어. 내 딸이야. 한기섭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작전 지휘권은 너에게 맡긴다. 나는 아버지로서 딸을 찾으러 간다. 한기섭이 계급장을 떼어냈어요. 지금부터는 소장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였습니다. 박윤호가 말리려고 했지만 한기섭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평생 군인으로만 살았던 남자가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려고 했거든요. 한기섭은 완전 군장을 했어요. 그리고 수색대를 이끌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설이나, 아빠가 간다. 조금만 더 버텨라. 한기섭이 속으로 딸을 불렀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간절히 부른 거였습니다. 산속은 지옥이었어요. 시야는 몇 미터밖에 안 보였고 바람은 온몸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기섭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쪽을 더 자세히 수색해. 네. 한기섭이 직접 지휘하니까 부하들도 필사적으로 움직였어요. 평소 존경하던 소장이 딸을 위해 나선 모습에 감동했거든요. 1시간, 2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한기섭의 체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59세의 나이에 이런 혹한 속에서 수색하는 건 무리였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번에 딸을 놓치면 진짜 영원히 잃을 것 같았거든요. 소장님, 이쪽입니다. 갑자기 수색대원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한기섭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소나무 아래에서 희미한 인형이 보였어요. 군복을 입은 사람이 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설이나. 한기섭이 절규하며 달려갔어요. 그리고 눈을 헤치고 딸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꽁꽁 언 입술.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딸이었어요. 설이나. 한기섭이 딸을 품에 안았어요. 1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설이나. 한기섭이 딸을 품에 안고 절규했어요. 설인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맥박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심각한 저체온증에 빠진 상태였거든요. 의무병 당장. 한기섭의 외침에 수색대원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의무병이 설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체온이 매우 낮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후송해야 해요. 의무병의 진단에 한기섭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직접 안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소장님, 제가 메고 가겠습니다. 안 돼. 내가 안고 간다. 한기섭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10년 동안 아버지 노릇을 못했던 자신이 이번만큼은 직접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눈길을 헤치며 산을 내려가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한기섭의 나이로는 무리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품속의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설이나, 아빠가 여기 있다. 포기하지 마라.
한기섭이 의식 잃은 딸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혹시라도 자신의 목소리가 들릴까 싶어서였습니다. 1시간 후 한기섭은 마침내 서린을 응급차에 태웠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도 서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딸 괜찮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행히 상태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한기섭이 안도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후 서린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한기섭은 복도에서 기다리며 박윤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대령, 즉시 감찰을 의뢰해.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겠어. 네, 소장님.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윤호도 각오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책임도 크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틀 후 감찰팀과 헌병대 조사가 시작됐어요. 한기섭이 직접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관련자들을 조사하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 조사 대상은 윤상조 조교였어요. 28살의 이 남자는 조사실에서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훈련 중에 낙오한 거잖아요. 그럼 왜 즉시 보고하지 않았나?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혼자서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윤상조의 대답에 조사관들이 분노했어요. 생명이 걸린 상황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니요. 한서린 일병에 대한 당신의 평소 태도는 어땠나? 그냥 다른 신병들이랑 똑같이 했는데요. 하지만 곧 동기들의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조교님이 서린이를 유독 괴롭혔어요. 혼혈이라고 계속 놀렸거든요. 영어 쓴다고 벌 세우고 틈만 나면 트집 잡고. 증언이 쏟아지자 윤상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결정적인 증언은 분대장에게서 나왔어요. 조교님이 한서린을 두고 가라고 했어요. 괜찮을 거라고, 혼자서도 찾아올 거라고. 이 증언의 조사팀은 경악했어요.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게 명백해졌거든요. 조사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서린에 대한 집단 괴롭힘, 개인 물품 절도, 식수 오염 등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한기섭이 조사 보고서를 받아봤을 때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야? 보고서에는 지난 2달간 서린이 당한 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기섭은 읽어갈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딸이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낸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더욱 미안했습니다. 며칠 후 한기섭은 제17보병 여단을 직접 방문했어요. 관련자들을 소집해서 직접 질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윤상조를 비롯해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이 모두 모였어요.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기섭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들이 한 짓을 보니까 정말 개탄스럽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기섭의 분노가 느껴졌거든요. 이 아이가 누구 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함께 훈련받던 동료였다는 걸 왜 잊었냐? 한기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분노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군대는 서로를 지켜주는 곳이야. 그런데 너희는 동료를 버렸어. 그것도 고의로. 윤상조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한기섭이 막았어요. 변명하지 마. 너는 계급을 이용해서 약자를 괴롭혔어. 군인으로서 최악의 행동이야. 한기섭의 판결은 단호했어요. 윤상조 조교는 즉시 체포, 파면 처리한다. 나머지 간부들도 전출시키고 보직에서 해임한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한기섭의 처벌이 예상보다 강력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부대 전체의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기섭의 조치는 신속했어요. 며칠 안에 모든 처벌이 완료됐습니다. 윤상조는 헌병대에 넘겨져 조사를 받게 됐고 다른 간부들도 각각 다른 부대로 전출됐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어요. 군 간부 혼혈 여군 괴롭혀, 소장의 딸 아버지 몰래 입대 후 집단 괴롭힘 당해. 기사들이 쏟아지자 국방부에서도 대책을 내놓았어요. 정군 차원의 인권 교육과 신고 체계 개선이었습니다. 한기섭은 병원에서 딸을 돌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10년의 공백을 메우기는 어렵겠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이 깨어나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서린의 손을 잡으며 한기섭이 속삭였어요. 서린아,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일주일 후 서린이 마침내 눈을 떴어요. 중환자실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뜬 서린은 옆에 앉아 있는 한기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빠. 서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인공호흡기를 착용했던 탓이었습니다. 한기섭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린아, 깨어났구나. 한기섭이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10년 만에 나눈 첫 대화였습니다. 아빠가 왜 여기에? 서린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입대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안하다, 서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한기섭이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고개 숙인 적 없던 군인이 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12살 때부터 지금까지 아빠 노릇을 하나도 못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줄도 몰랐어.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아버지의 사과였거든요. 아빠, 저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딸이 되고 싶었는데. 바보야. 넌 이미 아빠 자랑이야. 처음부터 그랬어. 한기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난 10년을 후회하면서도 이제라도 딸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거든요. 2주 후 서린은 완전히 회복됐어요.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 덕분이었겠죠. 한기섭은 서린에게 제대를 권했어요. 이제 그만둬도 돼. 충분히 증명했어. 하지만 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이번엔 정말 당당하게요. 서린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기섭이 딸의 결심을 존중했어요.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자주 면회 갈게.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말해. 서린이 환하게 웃었어요. 10년 만에 아버지와 진짜 대화를 나눈 기분이었거든요. 한 달 후 서린이 부대로 복귀했어요. 제17보병 여단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간부들이 왔고 인권 교육도 강화됐어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동기들의 태도였습니다. 서린이 생활관에 들어서자 모든 동기들이 일어섰어요. 서린아, 괜찮아? 많이 아팠지? 진심 어린 관심이었어요. 지난 사건을 통해 동기들도 반성했거든요.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서린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분대장이 서린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동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죠. 서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원망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서린의 군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기들이 진심으로 챙겨줬고 새로운 간부들도 설인을 특별히 신경 써줬습니다. 훈련 중에 힘들어하면 누군가 도와줬고 밥을 먹을 때도 함께 앉아서 대화했어요. 진짜 동료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설인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죠. 석 달 후 신병 교육이 끝나는 수료식이 있었어요. 연병장에서 마지막 점호가 진행됐습니다. 전 대원 정렬. 설인이 다른 동기들과 함께 일렬로 섰어요. 이제는 당당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연병장 뒤편에 한기섭이 서 있었어요. 제복을 입고 멀리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수료식을 보러 온 거였어요. 이병한 설인. 설인의 이름이 호명됐어요. 우수 신병으로 선발된 거였습니다. 네. 설인이 큰 소리로 대답하며 앞으로 나섰어요. 동기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 어린 축하였어요. 표창장을 받고 제자리로 돌아온 설인의 눈에 아버지가 보였어요. 한기섭도 설인을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호가 끝난 후 설인이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멈춰서서 정중하게 경례했습니다. 저 이병한 설인. 보고 싶었습니다. 아빠.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당당한 군인으로서 아버지 앞에 선다는 게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요. 한기섭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딸이 이렇게 멋진 군인이 될 줄 몰랐거든요. 수고했다, 설인아. 정말 자랑스럽다. 한기섭이 설인을 꼭 안았어요. 연병장 한복판에서 아버지와 딸의 감동적인 포옹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같이 걸어가자, 설인아. 한기섭의 말에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의 공백을 메우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주위에서 지켜보던 동기들도 감동했어요.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설인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알았거든요. 박윤호 대령도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이런 감동적인 순간이 없어질 뻔했다는 걸 생각하니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됐어요. 그날 저녁 한기섭과 설인은 부대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10년 만에 아버지와 딸의 식사였습니다. 아빠, 그동안 미국에서 많이 외로웠어요. 아빠도 그랬어. 너를 보내고 나서 후회만 했다. 두 사람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 말이죠. 앞으로는 자주 만나자. 아빠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 네, 아빠. 저도 이제 당당해졌어요. 설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드디어 찾은 아버지의 사랑이었거든요. 그날 밤 한기섭은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설인을 잃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죠.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 한기섭이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이죠. 몇 달 후 설인은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했어요. 동기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상급자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한기섭도 약속대로 자주 면회를 왔어요. 부녀 사이의 정은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어쩌면 그날 한기섭이 총을 내려놓은 건 군인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였는지도 모릅니다. 계급과 권력보다 소중한 게 바로 피 한 방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설인도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는 걸 말이죠. 다만 서로 표현할 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됐어요.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